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혈통으로 태어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주인공 단종이죠. 할아버지는 세종대왕, 아버지는 문종, 왕세손으로 책봉되고 적장자로 왕위를 이어받은 첫 번째 사례였죠. 세종은 손자를 등에 업고 직접 키울 만큼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인생은 왜 조선 최악의 비극으로 기록됐을까요? 가장 강력한 정통성을 가진 왕이 가장 외로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12살 소년에게 닥친 냉혹한 배신의 순간들, 믿었던 숙부의 손에 모든 것을 빼앗긴 단종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452년 5월, 단종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갑자기 승하한 겁니다. 12살 소년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죠. 사실 단종에겐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고 곧바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할머니 소원왕후도 세종 말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요. 왕실 안에 단종을 지켜줄 어른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조정 대신들은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었거든요. 보호막이 사라진 궁궐에서 어린 왕은 혼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진심으로 이 소년을 감싸주지 않는 냉혹한 정치 현실. 단종은 이제 그 한가운데 홀로 서야 했습니다. 눈물 흘릴 겨를도 없이 왕관을 써야 하는 운명이 시작된 겁니다. 주변엔 온통 낯선 얼굴들 뿐이었고 그 시선들은 동정보다는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12살 소년에게 주어진 건 왕좌가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어린 단종을 대신해 신하들이 나랏 일을 주도하면서 황표정사라는 기묘한 관행이 시작됩니다. 황표정사가 뭐냐고요? 대신들이 인사후보자 명단에 미리 노란 표식을 붙여 올리면 왕은 그 위에 점만 찍는 겁니다. 사실상 왕은 도장 찍는 기계나 다름없었던 거죠. 김종서를 비롯한 대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관직에 앉히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왕권보다 신권이 강해진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제도였죠. 단종은 인사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12살 소년이 무슨 수로 노련한 대신들의 결정에 반대하겠습니까? 전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종서의 말에 단종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할 힘이 없었거든요. 왕이지만 왕이 아닌 이상한 처지였습니다. 신하들은 겉으로 어린 전하를 보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왕을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종은 날마다 이 비정한 현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왕좌에 앉아 있지만 정작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죠. 권력의 무게가 아니라 무력함의 무게가 어린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즉위 한 달 후 뜻밖의 사건이 터집니다. 사원부 관리들이 궁궐 안불당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종을 압박한 겁니다. 유교 국가의 불당이 웬 말입니까? 당장 철거하셔야 합니다. 신하들은 목소리를 높였죠. 12살 왕이 뭘 알겠냐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단종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선왕께서 설치하신 것이니 폐지할 수 없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할아버지 세종이 만든 것을 함부로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리고 잘 모를 거라 생각했던 왕이 정면으로 반박한 거니까요. 단종은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과인의 뜻이 이러하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왕으로서의 위엄이 묻어났습니다. 결국 신하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이 사건은 조정에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단종이 단순히 신하들 말만 듣는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12살이지만 왕으로서의 자존심과 판단력은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만큼은 단종도 스스로가 대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승리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단종 즉위 4개월 차,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나라에 고명사헌사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조선왕의 즉위를 승인받는 중요한 의례였죠. 왕실을 대표해서 명나라 황제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첫인상이 국가의 체면을 좌우하는 중대한 임무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서는 신하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한양에서 북경까지 왕복 수천 리 길, 몇 달씩 걸리는 고된 여정이었으니까요. 조정 대신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신은 나이가 많아 몸이 불편합니다. 신은 다른 중요한 업무가 있사옵니다. 핑계만 늘어놓았죠. 단종은 답답했습니다. 아무나 보낼 수 없는 자리인데 적임자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명나라가 조선을 어떻게 볼지, 어린 왕을 인정해줄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외교적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명나라의 결례를 범하는 꼴이 될 판이었죠. 조정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단종은 홀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들었죠. 바로 숙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모두가 기피하던 사헌사 자리에 수양대군이 자원했습니다. 종씨를 대표해 제가 가는 것이 명나라 체면도 세워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럴듯한 명분이었죠. 단종은 숙부가 고마웠을 겁니다. 힘든 일을 자처해준 데다 왕실의 어른으로서 책임을 져주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숙부께서 가주신다면 과인도 안심이 되겠습니다. 단종은 든든함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르게 봅니다. 수양대군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다는 거죠. 계유정난 이후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상황이었거든요. 아버지 세종 생전엔 총애받는 왕자였지만 형 문종이 즉위하면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이 사행길이 자신의 위상을 회복할 기회라고 본 겁니다. 조정 대신들은 반대했습니다. 종친이 멀리 떠나는 건 선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밀어붙였고 결국 명나라로 떠났죠. 그는 북경에서 명나라 황제를 만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조선 조정과 명나라 양쪽 모두에게 정치적 입지를 확인시킨 겁니다. 단종은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숙부의 야심을 키우는 계기가 될 줄은요. 1453년 5월 명나라에서 돌아온 수양대군이 단종을 찾아왔습니다. 전하, 중전 자리가 비어 있으니 혼인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결혼을 제안한 겁니다. 단종은 거절했죠. 아버지의 3년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명분을 내세우며 집요하게 설득했죠. 단종은 끝내 거절했지만 마음 한편은 복잡했을 겁니다. 숙부가 자신을 챙기는 건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 시기 단종은 무척 외로웠습니다. 궁궐엔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유일한 혈육인 누이 경혜공주의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궁궐을 벗어나 누이와 함께 있는 시간만이 숨통이 트였죠. 누이, 과인에겐 당신밖에 없소. 13살 왕의 절박한 고백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동생을 안쓰럽게 바라봤을 겁니다. 하지만 둘 다 몰랐습니다. 수양대군이 겉으론 조카를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거사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칼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단종은 경혜공주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양대군이 무장한 군사들과 함께 들이닥쳤죠. 전하, 큰일 났습니다. 김종서가 모반을 꾸몄습니다. 수양대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단종은 얼어붙었죠. 믿었던 신하가 역모를 꾸몄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신하들을 소집해야 합니다. 전하의 명패를 내려주십시오. 수양대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명패는 왕의 명령을 전하는 증표였죠. 단종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칼을 찬 군사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숙부, 과인을 살려주십시오. 13살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단종은 명패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명패를 받아든 수양대군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김종서의 집으로 달려가 직접 철퇴로 때려 죽였죠. 고명대신들과 반대파 신하들이 차례로 숙청당했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단종은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믿었던 신하들이 죽어나가고 숙부에게 배신당한 충격,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 그날 이후 단종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영의정,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관직을 독점한 건 전례 없는 일이었죠. 게다가 종친이 실무관직을 맡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사실상 수양대군이 왕이나 다름없는 위치에 오른 겁니다. 단종은 왕좌에 앉아있지만 권력은 하나도 없었죠. 거사 3개월 후 수양대군이 또다시 단종을 압박했습니다. 전하, 이제 혼인을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에 왕비 간택령을 직접 내렸습니다. 단종의 의사는 묻지도 않았죠. 수양대군은 자신의 친구 송현수의 딸을 왕비로 간택했습니다. 정숭앙후였죠. 외척 세력까지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계산이었습니다. 단종은 일륜지대사인 결혼조차 숙부 마음대로 진행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분노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뜻밖에도 정순왕후는 단종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어린 왕비 역시 정략적으로 끌려온 처지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거든요. 중전, 당신이라도 있어 다행이요. 궁궐 안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위안도 오래가지 못했죠. 시중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를 노린다더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조정 신하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렸죠. 단종은 이 소문을 잠재워야 했습니다. 1455년 초 단종은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서 수양대군을 주나라의 성군 주공에 비유했죠. 주공은 어린 조카 성왕을 보필하다가 결국 왕위를 돌려준 인물이었습니다. 숙부는 주공과 같은 분이시다. 왕위를 탐내지 말고 과인을 지켜달라. 우회적이지만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움직였습니다. 단종의 측근인 금성대군을 역모로 몰았죠. 금성대군은 단종의 삼촌이자 유일하게 편을 들어주던 종친이었습니다. 혜빈 양씨도 함께 제거했습니다. 단종의 양어머니 격인 사람이었죠. 역모를 꾸몄으니 처벌해야 합니다. 수양대군의 주장에 단종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람들마저 위기에 처한 겁니다. 단종은 결심했습니다. 과인이 물러나면 그들을 살려주겠습니까? 왕위를 내놓기로 한 겁니다. 결국 1455년 윤유월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옥세를 넘겼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선 제7조로 등극했죠.
15살 소녀는 상황이 됐습니다. 단종의 양이는 자발적인 선양이 아니었습니다. 숙부의 압박과 협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희생이었죠.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다 간 왕, 세종의 손자로, 문종의 적장자로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왕위를 이어받았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향한 수양대군의 야심은 어린 조카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12살에 고아가 되고 13살에 쿠데타를 당하고 15살에 왕위를 빼앗긴 단종.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슬프고 잔혹했던 왕위 찬탈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권력욕이 빚어낸 비극, 그 중심에 외로운 소년 왕이 있었습니다.